KBS 1라디오 KBS 1라디오 신성원의 오늘 세계는 우리 시간으로 오늘 새벽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와 정상회담을 갖고 20개 항목으로 구성된 평화 구상안을 공개했습니다. 네타냐후 총리도 공동 기자회견에서 이에 대해서 지지한다는 의사를 밝혔는데요. 다만 하마스가 이 제안을 거부하거나 받아들이는 척하며 반대로 행동하려 든다면 이스라엘이 스스로 이를 끝낼 것이라며 경고했습니다. 하지만 이 평화안은 하마스의 무장해제와 사실상 가자지구에서의 하마스 추방을 의미하는 것이라서 하마스가 동의할지는 미지수인데요. 다음 주면 가자 전쟁이 시작된 지 2년이 되는데 이 상징적인 시점을 앞두고 전쟁을 멈출 수 있을지 아니면 확전으로 치닫게 될지 중대한 분수령에 놓여 있게 됐습니다. 잠시 후 글로벌 이슈에서 자세한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오늘 주목할 국제사회 뉴스 헤드라인 뉴스와 키워드로 정리해드립니다. 통신원 취재수첩에서는 필리핀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필리핀은 매년 20개가 넘는 태풍이 지나가는 자연재해 취약지역이죠. 이번 달에도 태풍 때문에 큰 피해가 발생했는데요. 그런데 이 홍수 방제 사업에 써야 할 예산이 정치권의 부패로 새나간 사실이 드러나면서 시민들의 분노가 폭발했다고 합니다. 이 내용은 통신원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9월 30일 화요일 KBS 1라디오 신성원의 오늘 세계는 시작합니다. 오늘 세계는 헤드라인 뉴스.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현지 시각으로 29일 가자 전쟁 종식을 위한 평화 구상안을 실행하기로 합의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마련한 평화 구상안에는 72시간 안에 모든 인질을 석방하는 방안과 트럼프 대통령 본인이 위원장을 맡는 임시 통치기구 설립, 가자 지구의 법 집행을 담당할 국제안보군 창설 등이 포함됐습니다. 한편 이번 평화 구상안에 대해서 하마스 지도부의 공식 입장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독일 정부가 우크라이나에 올해 안에 페이트리엇 방공 시스템 2대를 추가로 지원하기로 밝혔습니다. 보리스 피토리우스 독일 국방장관은 독일은 이미 페이트리엇 시스템 3대를 보냈고 노르웨이 지원으로 올해 연말까지 2대를 더 제공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러시아군의 공습을 막기 위해 페이트리엇 방공 지원을 서방 측에 요구했는데요. 현재 우크라이나는 열대 안팎의 페이트리엇 방공망이 가동 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중국 공산당 최고 권력기구인 중앙위원회 제4차 전체회의가 다음 달 20일부터 23일까지 베이징에서 개최된다고 중국 관영 신화통신이 보도했습니다. 중국 공산당 중앙정치국은 29일 시진핑 주석 주재로 회의를 열고 4중 전회 개최를 결정했는데요. 중앙위원회는 경제, 사회, 외교, 국방 등 국가의 모든 분야를 관할하는 최고 권력기구로 5년에 한 번 열리는 전국 대표대회와 달리 매년 한두 차례 열리는 상설 회의체입니다. 최근 중국과 미국이 줄다리기 관세 협상을 벌이고 있는 상황이라 중국 공산당이 이번 대회에서 미국에 대한 어떤 전략을 제시할지도 관심사 중 하나입니다. 미 연방상원이 연방정부의 셧다운을 피하기 위해 7주짜리 단기 지출 법안을 재표결할 것으로 보입니다. 존 미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는 정부의 셧다운을 피하기 위해 상원이 30일 법안에 다시 투표할 예정이며 이 문제는 민주당에 달려있다고 밝혔습니다. 미 의회는 2025 회계연도가 끝나는 이번 달 30일 이후에 정부 예산안에 합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프랑스 파리와 오스트리아 빈, 독일 베를린은 야간 열차 운행이 프랑스 철도공사의 예산 문제로 오는 12월 종료될 예정입니다. 파리 빈, 파리 베를린 야간 열차는 비행기나 자동차보다 이산화탄소를 적게 배출한다는 친환경적 이유에서 지난 2021년과 23년에 각각 운행을 재개했습니다.
그러나 한 좌석을 여러 승객에게 재판할 수 있는 주간 열차와 달리 침대칸에 있는 야간 열차는 한 명의 승객만에게 좌석 판매가 가능해서 수익성이 떨어진다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오늘의 헤드라인 뉴스 외신캐스터 조윤주 씨가 전해주셨습니다. 이번에는 키워드로 정리한 국제사회 소식 살펴봅니다. 첫 번째 키워드, 7년이 지났지만 변한 건 없다. 네, 김성경 북한 외무성 부상이 유엔 총회 연설했는데요. 북한은 핵을 절대로 내려놓지 않을 것이고 그 어떤 경우에도 입장을 철회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 북한의 고위급 대표가 유엔 총회 고위급 회기 때 연설한 것이 2018년 7년 이후 처음인데요. 북한의 입장은 아무것도 바뀐 것이 없는 것 같습니다. 김성경 부상은 현지 시각 29일 날 뉴욕에 있는 유엔 본부에서 80차 일반 토론 연설을 참석했는데요. 비핵화 요구는 주권을 포기하고 생존권을 포기하며 헌법을 어기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주장했습니다. 김 부상의 이날 발언은 지난 21일 날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북한에게 비핵화라는 것은 절대로 있을 수 없는 일이고 핵을 포기시키고 무장을 해제시킨 다음에 미국이 무슨 짓을 했는지는 세상이 이미 다 알고 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결국 이제 김 위원장과 같은 맥락에 발언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네. 김 위원장은 당시 제재를 풀기에 집착해서 적국들과 그 무엇을 바꾸는 것과 같은 협상은 절대 하지 않을 것이고 앞으로도 그런 일은 영원히 없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김 부상은 그러나 연설에서 비핵화는 선을 그었습니다만 북미 대화 가능성은 여전히 열어뒀습니다. 김 부상은 자주, 평화, 친선은 북한의 변함없는 대외 정책이라면서 북한을 존중하고 우호적으로 대하는 나라들과는 당연히 대화가 가능하다라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네. 자, 다음 키워드. 자, 악수하고 사과해. 이렇게 네. 화해시킬 때. 맞아요. 예, 이렇게 얘기 많이 아이들 하는데. 싸우면은 야, 너 이리 와 이렇게 해서 그렇죠. 자, 악수하고 사과하고 네, 한 번 네. 안아주고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근데 예. 요즘은 그렇게 할까요? 하나요, 유치원에서? 그래요. 엄마하고 네. 이제 좀 안아보자 이렇게 얘기는 많이 합니다. 근데 요즘 또 막 개인적으로. 다들 아이들이 하나다 보니까 또 그렇게 시키는 것도 조금 조심스러운 부분도 네. 없지 않아 있는 것 그래서 같아요. 싸우는 거는 좋지 않다는 얘기는 네. 계속 하니까. 그렇죠. 네. 트럼프 대통령이 네타냐후 총리와 알사니 카타르 총리를 화해시켰습니다.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이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 지도부를 제거한다면서 네. 카타르를 공습했는데요. 이것 때문에 카타르와 이스라엘 사이가 굉장히 멀어졌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중재에 나서면서 양측이 좀 화해 무대가 조성이 됐습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과 네타냐후 총리, 쉐이크 무함마드 알사니 카타르 총리가 3자 회담, 그러니까 전화로 회담을 가졌다고 하는데요. 백악관 발표에 따르면 네타냐후 총리가 3자 회담에서 이 카타르 내 하마스를 겨냥한 이스라엘 미사일 공격에 대해서 의도치 않게 카타르 군인을 사망에 대해서 깊은 유감을 표시했고요. 또 하마스 지도부를 표적 삼은 공습 과정에서 카타르의 주권을 침해한 점을 추가로 사과를 했다고 합니다. 이스라엘 앞으로 이제 이런 공격 절대로 하지 않겠다는 부분도 약속을 했다고 하는데요. 네. 이에 대해서 알사니 카타르 총리가 약속을 환영했고요. 카타르가 지역 안보와 안정에 의미 있게 기할 준비가 돼 있다라고도 입장을 밝혔습니다. 두 정상은 또한 가자지구 전쟁 종식 방안 그리고 좀 더 안전한 중동을 위해서 양국 간의 이해 증진이 필요하다는 부분에 대해서도 의견 일치를 받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수년간 상호 불만, 오해 때문에 이스라엘과 카타르 관계가 좀 안 좋았는데 이번에 좀 긍정적으로 나아가길 바란다는 바람도 같이 표명했습니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스라엘과 카타르의 협력 강화, 소통 개선, 상호 불만 해소, 위협 방지를 위해서 공동 노력을 기울이자면서 3자 협의체 설립을 제안했고요. 네. 양국 정상이 이걸 수락했습니다. 앞서 이스라엘이 지난 9일 날 카타르에 은신 중인 하마스 고위급 인사를 목표로 해서 카타르 수도 도하에 대해서 전격적인 공습에 나섰는데요. 네. 하지만 알고 봤더니 공습으로 하마스 고위급 인사는 제거되지 않았고요. 하마스 하급 인사들과 카타르 군인들이 사망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공격에 대해서 카타르 비롯해서 중동 국가들이 국제법위원회를 하면서 아주 강력하게 이스라엘에 규탄했었습니다. 한편 이스라엘 한 소식통은 CNN 방송과 인터뷰에서 이번 사과는 카타르가 하마스의 트럼프 대통령이 제안한 그 20개 항목의
가자지구 평화 구상안 제안을 수용하도록 압박하기 위한 장치 중에 하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네. 협상의 일환이라는 겁니다. 카타르가 미국의 동맹국 동시에 지금 가자지구 전쟁에서 이제 중재자 역할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하마스와 직접 접촉하면서 중재를 하고 있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네타냐후 총리에게 사과가 필요하다고 요구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미국 언론들이 분석했습니다. 네. 자, 다음 키워드는 밖에서는 안 되고 안에서는 괜찮다? 네. 트럼프 정부의 뭐 핵심 지지층 마가들이 네. 요구를 많이 하고 있는데요. 뭐 그 핵심 내용은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만들겠다는 겁니다. 그걸 이제 그렇죠. 미국 국민들도 원하고 있는 건데 이게 결국은 메이드 인 USA를 다시 하고 싶어 하는 것 같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세계 각국을 상대로 지금 관세 정쟁을 벌이면서 미국에서 만드는 건 괜찮아. 대신에 해외에서 만들어서 가져오는 것은 다 세금을 매길 거야라고 하거든요. 네네. 특히 이제 지금 영화도 마찬가지인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밖에서 제작된 영화에 대해서 100% 관세를 부과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근데 사실 영화 산업은 굉장히 많은 것들이 같이 돼 있거든요. 종합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도대체 어디에다가 얼만큼 세금을 매길지는 구체적으로 말하지 않았는데 어쨌든 영화를 미국 내가 아니라 미국 밖에서 만들면 무조건 100%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겁니다. 네. 그러면서 미국 영화 제작 산업이 굉장히 잘 나갔었는데 이걸 외국이 빼앗아갔다. 그러니까 아기가 손에 들고 있던 사탕을 빼앗긴 거나 마찬가지다 이렇게 비유를 하면서 네. 나약하고 무능한 캘리포니아 주지사가 더 그 역할을 했었다라면서 문제 해결을 위해서 미국 밖에서 만든 모든 영화에 대해서 100% 관세를 부과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뭐 말하자면은 지금 헐리우드 영화 제작 방식 마음에 안 든다 뭐 이런 얘기가 될 것 같은데요. 네. 뭐 구체적으로 말하지 않았습니다만 어쨌든 이 얘기가 나오고 나서 뉴욕 증시에 상장돼 있는 넷플릭스, 워너브라더스 같은 이런 영화 관련 산업 이제 주가들이 좀 약세를 보였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5월 달에도 역시 미국 산업이 매우 빠르게 소멸하고 있다면서 관세를 매기겠다 말했고요. 네. 이번에 다시 한 번 더 또 얘기를 한 겁니다. 하지만 엔터테인먼트 산업계에서는 좀 이 발언에 대해서 굉장히 혼란스러워하고 있는데요. 요즘 우리나라 그 케이팝 곡들도 네. 작곡가가 한 명이 아니거든요. 그렇죠. 굉장히 많은 작곡가들이 같이 협업을 하고 국적도 상관이 없습니다. 네네. 엔터테인먼트는 다 이런 식으로 지금 굴러가고 있는데 갑자기 미국 안에서 모든 걸 만들어라. 이건 좀 현실성이 떨어지지 않나 싶은데요. 이것뿐만 아니라 가구 산업에 대해서도 입장을 밝혔습니다. 네. 노스캐롤라이나주의 가구 산업을 언급하면서 추가 관세 부과 계획을 밝혔는데요. 중국 비롯한 다른 나라들이 미국의 가구 산업을 빼앗아갔다라고 주장하면서 이 노스캐롤라이나에 있는 가구 산업을 다시 위대하게 만들기 위해서 미국에서 만들지 않은 모든 제품에 대해서 해당 국가의 관세를 부과하겠다라고 밝혔고요. 네. 세부 사항은 추후 공개하겠다라고 덧붙였습니다. 네. 나중에 또 어떤 얘기가 나올지 네. 또 지켜봐야 되겠죠. 어쨌든 뭘 하려면은 미국 안에서 만들어라. 해야 된다. 네, 그런 주장입니다. 네. 다음 키워드입니다. 2배 묻고 4배로 가. 네, 미 국방부가 중국과 잠재적인 충돌에 대비하기 위해서 방산 업자들에게 미사일 생산량을 2배에서 최대 4배까지 늘리라고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월스트리트저널 보도에 따르면 국방부가 현재 미국의 무기 비축량이 중국과 혹시라도 충돌할 경우에는 부족하다라고 주장하면서 군수품 생산 촉진위원회를 구성을 하고 미사일 제조업체들에게 증산을 압박했다고 합니다. 미 국방부 부장관이 일부 기업 경영진과 주 단위로 통하면서 이례적으로 직접적으로 개입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지난 6월 달에 첫 번째 회의가 있었습니다. 피터 헤그세스 국방부 장관과 댄킨 합참의장이 직접 참석했고요. 미국의 방산업체인 로키드 마틴, 레이시온 같은 전통 방산업체뿐만 아니라 인공지능 방산기업인 안드릴 등 첨단 업체들 그리고 로켓 추진체, 배터리 부품 제조사까지 다 들어와서 회의를 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미국의 월스트리트저널이 이 관련 문서를 입수했다고 하는데요. 미사일 제조 업체들은 이 회의에서 앞으로 6개월, 18개월, 24개월 동안 단계적으로 생산량을 현재 2.5배까지 늘리는 방안을 정부 측에 제시해라라는 요구를 받았다고 합니다. 위원회는 페이트리엇 미사일, 장거리 대함 미사일 포함해서 12종의 주요 미사일을 증산하는 것에 초점을 맞췄다고 하는데요. 네. 요격 미사일인 페이트리엇은 제조사 로키드 마틴이 급증하는 글로벌 수요를 따라잡는데도 이미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거기서
더 만들어내라라고 정부가 요구를 하는 겁니다. 네. 결국 국방부의 요구는요. 공급 업체들에게 매년 동일한 수의 미사일을 만들기를 원하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은 현재 생산량의 4배까지 증산을 해야지 가능한 규모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게 사실 현실적으로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이 가전제품도 아니고 미사일 한 대가 뚝딱뚝딱 만들어내는 건 아니잖아요. 아니죠. 맞습니다. 그래서 이 첫 번째는 만드는 기간이 꽤 길게 걸립니다. 뭐 1년부터 2년 이렇게 걸리기도 하고요. 네. 그리고 미사일 하나가 뭐 단거리 미사일이 200만에서 300만 달러. 지금 아. 환율이 1,400원이거든요. 28억에서 50억이 넘습니다. 비용이. 네. 근데 이거를 매년 계속 일정한 수준을 만들어내라. 이건 좀 힘든 부분이 있고요. 또 하나는 예산이 충분한지 이것도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트럼프 정부가 5년 동안 군수품 보급에서 250억 달러 추가 지원하는 법안에 서명하긴 했는데요. 네. 전문가들은 이 돈 가지고는 부족하다라고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싱크탱크인 전략국제문제연구소 한 관계자는요. 기업은 구매자가 분명하지 않은 상태에서 미사일을 만들지 않는데 기업은 정부가 계약을 체결하고 자금을 지원할 때가 결국 기다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렇게 무작정 만들라고 해서 미사일을 제작할 수가 없는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군 관계자들은 러시아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에 미국의 무기 생산 확대 능력에 대해서 우려를 하고 있는데요. 특히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고가 요격 미사일 사용량이 급증했고 그래서 이미 신규 미사일 주문량을 따라잡지 못하고 있는데 더 만들어내라고 하니까 현실적으로 가능하지 않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트럼프 정부 들어서는 이스라엘과 이란 간의 충돌 과정에서 고성능 미사일 수백 발을 발사해서 미사일 재고가 이미 많이 줄었다고 합니다. 네. 필요성은 있지만 네, 이게 현실적으로. 현실적으로 가능한지 의문이 있다는 네, 얘기고요. 맞습니다. 다음 키워드 피는 못 속여. 네. 트럼프 대통령의 손녀인 카이 트럼프가 개인 패션 브랜드를 론칭하고 백악관에서 촬영한 화보를 공개해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아, 네. 역시 사업가 집안입니다. 그러네요. 네. 예. 공적인 공간을 사적 사업 영역으로 이용했다는 것 때문에 비판이 이어지고 있고요. 네. 미국 언론들은 트럼프 일가가 인맥 돈벌이 형태가 또다시 반복이 되고 있다라고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최근에 미국의 CNN 방송이 카이가 트럼프가 자신의 이니셜인 KT, 카이 트럼프니까 KT 이렇게 해서 그러네요. 새겨진 네, 네, 티셔츠를 출시를 했는데요. 아. 이게 이제 브랜드 홈페이지 인스타그램 통해서 소개가 됐는데요. 네. 백악관 남쪽 잔디광장 사우스론에서 촬영한 화보를 이용했다는 겁니다. 네. 이 때문에 백악관이 사실상 패션 화보 부대가 된 것 아니냐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는데요. 딱 봐도 누가 봐도 트럼프 대통령 손녀인 거 알고 왜냐하면 언론에다 노출이 됐으니까요. 그렇죠. 그리고 네. 그 티셔츠 상에 KT라고 이제 문구가 새겨져 있는데요. 이 티셔츠 가격이 130달러 돈으로 18만 원 정도 합니다. 티셔츠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문제는 뭐 가격도 좀 비싸긴 합니다만 백악관에서 이제 화보를 찍었다는 것 찍었다는 게 때문에 아무래도 거기다 이제 이걸 가지고 돈벌이를 한다, 네. 사업을 한다 이게 문제가 되고 있는데 뭐 아무나 들어갈 수 없으니까요. 그렇죠. 할아버지 백이죠. 들어갈 수 있었던 거잖아요. 근데 또 백악관이 해명을 했습니다. 네. 부지 내에서 사진 촬영 금지는 규정에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카이 트럼프 상품은 정부가 보장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네. 문제가 없다라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하지만 현재 언론들은 공적 공간을 활용해서 사적인 이익을 추구하는 것은 사실 문제가 되는 건 아니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요. 네. 만약에 백악관 해명을 그대로 해석을 한다면 네, 네. 이제 누구든지 가서 뭐 백악관에서 네, 괜찮다고 하니까 네. 사진 촬영해서 물건을 팔아대고 자기 인스타에 올려대고 그런 게 아닌가라는 해석할 부분이 남아 있다라는 거죠. 이 카이 트럼프는 2007년생이고요. 올해 18살입니다. 그러니까 10대인데 벌써 사업을 이렇게 한다고 하는데요.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장남인 트럼프 주니어의 전부인 그러니까 베네사 트럼프 사이에 태어난 딸이고요. 골프 왕제 타이거 우즈 아들 찰리와 함께 대회에 출전해서 또 주목을 받기도 했었습니다. 바네사 트럼프가 지금 타이거 우즈와 현재 교제 중이라서 더욱더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네. 두 사람 모두가 골프를 사랑하는 자녀를 둔 공통점 때문에 뭐 가까워졌다라는 후문이 있다고 합니다. 네. 카이가 작년에 그 트럼프 지층 마가 진영에서 새로운 인플루언서를 떠올랐다고 하는데요. 7월달 공화당 전당대회 무대에 직접 올라가서 트럼프 대통령이 사실 이미지가 그렇게 좋은 사람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할아버지 트럼프는 엄마 아빠 없을 때 몰래 사탕과 콜라를 주는 그냥
평범한 사람입니다라고 말해서 굉장히 좀 호응을 얻기도 했었습니다. 아이한테 콜라 저는 안 줄 것 같은데. 알겠습니다. 엄마 아빠는 안 주지만 할아버지는 줍니다. 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한 거죠. 아 그렇군요. 네. 좋았겠네요. 뭐 소녀 네. 입장에서는. 네, 네. 할아버지가 대통령이고 백악관에 가서 사진 찍고 얼마나 좋겠습니까? 네. 다음 키워드 돌보기를 황금같이 알아. 네, 이스라엘 갈릴리오 근처에 있는 고대 로마 도시인데요. 히포스에서 1400년 전 비잔틴 시대 금화와 귀금속이 대거 발굴이 됐습니다. 네. 마이클 아이젠버그 하이파 대학 박사 연구팀이 갈릴리오스 인근에 있는 히포스 유역에서 순금주화 97개, 진주, 뭐 유리상식 귀걸이 같은 여러 가지 귀금속을 찾아냈다고 하는데요. 네. 아이젠버그 박사는 이 유물이 사산 제국이 614년 일대를 휩쓸고 가기 불과 몇 년 전에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라고 밝혔는데요. 원래 발굴하러 갔던 건 아니라고 하는데요. 일단 뭐 발굴팀 얘기는 금, 세공 등 이런 걸 하는 부유한 주민들이 이렇게 이제 가문의 재산을 몰래 숨겨뒀다가 네. 적들이 오니까 피했다가 다시 돌아오려고 했는데 못 돌아온 것 같다라고 해석을 했습니다. 아 그렇군요. 결국 이제 1400년 동안 방치됐다가 발견이 된 건데요. 네. 지난 7월 달에 조사팀이 금속 탐지기를 가지고 이제 탐사를 하고 있었는데요. 네. 현장에서 실수로 돌을 건드렸는데 갑자기 네. 탐지기가 삐삐삐 소리가 난 겁니다. 뭐가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오. 거기에 근처를 봤더니 그 구역 사이에 두 벽 와. 사이에 이 금화가 숨겨져 있었는데요. 네. 금화가 천주머니에 가득 들어있는 걸 봐서 이걸 숨겨두고 도망갔다가 아. 다시 오려고 했는데 못 온 것 같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렇겠네요. 돌들 사이에 금화가 금이 있을 수 있다. 그렇습니다. 네, 금값이 요즘 엄청 비싼데. 맞습니다. 사상 최고치를 계속 발전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래서 돌보기를 황금같이 네. 알아 이렇게 정하셨어요. 오늘 헤드라인 뉴스와 키워드 외신캐스터 조윤주 씨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KBS 라디오 신성원의 오늘 세계는 1부 마무리하겠습니다. 11시 30분부터 일부 지역에서는 해당 지역 방송 보내드립니다. 댐 양키스의 Where You Going Now 함께 듣겠습니다. There's a face in the mirror, and you close your eyes. Much easier to turn away than to take a look inside. So you're thinking it's over, walking away. Let your little world crash and burn. Ooh, what a price to pay. Didn't anybody tell you it's not who's right or wrong? Hold the line. Is this what's going on? Where you going now? When your world's turned inside out, isn't love what it's all about? Where you going now? When you get to the top of the hill, gonna be there, yes I will. There's a crack in the mirror, there's a hole in the sun, full moon in the midnight sky, and you feel like you wanna run. So you blow out the candle and you turn out the light. Then you stumble into darkness. Do you believe that love is blind? Didn't anybody tell you it's never too late to try? Hold the line before you say goodbye. Where you going now? When your world's turned inside out, isn't love what it's all about? Where you going now? When you get to the top of the hill, gonna be there, yes
지금 시각은 11시 30분입니다. KBS Ladies and gentlemen. 국제사회의 다양한 뉴스를 한눈에 KBS 1라디오 신성원의 오늘 세계는 세계를 바로 보는 최소한의 투자입니다. 이 시각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입니다.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장애를 겪는 행정 시스템 647개 가운데 오늘 오전 6시 기준 83개가 복구됐다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밝혔습니다.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로 기소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재판이 오늘 오전 시작됐습니다. 오늘 한 전 총리가 재판을 받는 모습은 처음부터 끝까지 촬영돼 공개됩니다.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기업의 정상적인 경영 활동을 위축시킨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던 형법상 배임죄를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대신 영업비밀 유출 등 중요 범죄에 대한 처벌 공백을 막기 위해 대체 입법을 추진합니다. 소비심리 개선과 민생회복 소비 쿠폰 지급의 영향으로 증가세를 보이던 소비가 지난달 다시 감소로 돌아섰습니다. 통계청은 지난달 소매 판매가 전달에 비해 2.4% 감소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연방정부의 셧다운, 즉 일시 업무정지 가능성에 국제 금값이 사상 처음 온스당 3,800달러를 돌파했습니다. 올해 금값 상승률은 45%에 달합니다. 환경부가 전 정부에서 선정한 기후 대응댐 후보지 14곳 가운데 절반은 추진을 중단하고 나머지 절반도 추가 검토와 공론화를 거쳐 추진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추석 연휴 기간에 인천공항을 이용하는 여객이 일평균 22만 명을 넘을 것으로 예상돼 역대 성수기 가운데 가장 많은 사람들이 이용할 것으로 보인다고 인천국제공항공사가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 정한나였습니다. 통신원 취재 수첩. 통신원 취재 수첩입니다. 오늘은 필리핀 마닐라 황종일 통신원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그런데 필리핀 이번 달에 태풍으로 큰 피해를 입었군요. 네, 그렇습니다. 네. 5월 필리핀은 연이어 태풍의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네. 가장 강력했던 건 슈퍼태풍 라가사, 현지명으로 난도였습니다. 최대 풍속 시속 200km가 넘는 강풍과 폭우가 루손 북부를 강타하면서 28명 이상이 숨지고 200명이 넘는 부상자, 수만 명의 이재민이 발생했습니다. 네. 피해액만 1억 달러 이상으로 추정됩니다. 곧이어 열대폭풍 부알로이, 현지명 오뽕, 이 북중부 비사야 지역을 덮쳤습니다. 예. 이로 인해 최소 10명이 사망하고 40명이 넘는 주민들이 대피소로 피신했습니다. 전력망과 교통망이 붕괴되면서 도시 기능이 마비된 곳도 많았습니다. 이 밖에도 열대폭풍 미탑, 태풍 타파 등이 메트로 마닐라와 지방 곳곳에 집중호우를 퍼부으며 도로 침수와 산사태 등 크고 작은 피해가 이어졌습니다. 결국 9월 한 달 동안 필리핀 전역이 태풍과 홍수 피해에서 벗어나지 못한 셈입니다. 그러네요. 연이은 자연재해가 있었는데 하지만 또 부실 대응으로 인한 인재 그런 요소도 많았다고요? 맞습니다. 필리핀은 매년 20여 개의 태풍이 통과할 정도로 자연재해에 취약합니다. 예. 하지만 문제는 단순히 자연의 힘 때문만은 아닙니다. 첫째, 대피체계와 경보 시스템이 제때 작용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주민들은 위험 안내를 신뢰하지 못하거나 이동수단이 없어 피해를 고스란히 떠안습니다. 둘째, 구호체계의 비효율입니다. 네. 보호물자가 늦게 도착하거나 특정 지역에만 집중되는 불균형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셋째, 인프라의 취약성입니다. 제방은 쉽게 무너지고 배수로는 막혀 있어 홍수 피해가 크게 확대됩니다. 네. 이는 방제시설 투자 부족과 무분별한
도시 개발이 겹쳐서 나타나는 문제입니다. 즉 태풍이 불가피한 자연재해라면 피해를 키우는 건 결국 사람의 관리 부실과 제도의 한계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네, 특히 홍수 방제 사업에서 부정부패 문제가 불거졌다고 하는데요. 어떤 얘기인가요? 네, 바로 이 부분이 최근 필리핀 사회의 큰 논란거리입니다. 문제죠. 예. 상하원 조사에 의하면 네. 홍수 조절과 배수로 건설 프로젝트 수천 건에서 부실 시공과 예산 유용이 확인됐습니다. 일부 사업은 공사가 완료되지 않았는데도 완료 처리로 보고됐고 심지어 사업비의 20% 이상이 리베이트로 빠져나갔다는 증거도 나왔습니다. 이른바 유령 프로젝트가 존재한다는 내부 고발도 있었습니다. 결국 제방과 배수로가 재기능을 하지 못하면서 태풍 때마다 같은 지역이 반복적으로 물에 잠기는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전문가들은 이는 단순한 예산 낭비가 아니라 국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심각한 인재라고 경고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제 시민들이 거리로 나서게 된 거죠. 네, 그렇습니다. 지난 9월 21일 일요일 오전 9시 시작된 르네타 항의 시위인 부패와의 행동 그리고 동시에 트릴리언 페소 마치 1조 원 규모의 대형 비리 행진이라는 대규모 반부패 집회도 여러 지역에서 병행 개최되었고 네. 주최 측 추산 기준 최대 10만 명 규모였다고 보고된 바 있습니다. 무엇보다 이번 시위는 홍수 피해와 직접 연결된 최대 규모 거리 시위라는 점에서 주목받습니다. 네. 그동안 필리핀에서는 태풍 피해 이후 비판 여론이 주로 온라인이나 언론을 통해 제기되었지만 이번에는 시민들이 직접 거리로 나와 목소리를 낸 것입니다. 실제 수천 명이 메트로 마닐라 도심에 모여 유령 프로젝트를 밝혀라, 예산 도둑을 처벌하라는 구호를 외치며 정부 청사 앞까지 진행했습니다. 과거 임금, 물가 문제나 정치 이슈 중심의 시위와 달리 자연재해 대응 부패라는 구체적 생활 문제를 정면으로 겨냥했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네, 사실은 요즘에 이제 동남아시아 지역도 그렇고 남아시아 지역 곳곳에서 이런 부패와의 그 시위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필리핀도 좀 비슷한 움직임인 것 같고요. 어떻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바로 이런 흐름은 동남아시아와 남아시아 전반에서 확산되는 시민 저항 분위기와도 맞닿아 있습니다. 네. 최근 인도, 방글라데시아, 인도네시아 등지에서도 환경 파괴, 기후 위기, 부패 문제를 놓고 젊은 층이 주도하는 대규모 시위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네. 필리핀의 이번 행동 역시 그런 국제적 흐름 속에서 기후, 재해 대응 실패에 대한 시민사회의 각성과 연대가 강화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결국 이번 시위는 단순한 분노의 표출이 아니라 앞으로 투명한 재난 대응 체계 마련을 요구하는 강력한 시민 압력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큽니다. 그렇죠. 이번 9월 태풍으로 필리핀의 재해취약성과 동시에 부패와 제도적 한계를 다시 드러냈습니다. 자연 앞에서 인간은 약할 수밖에 없지만 제도와 관리는 사람의 의지로 바꿀 수 있습니다. 네. 재난을 숙명료로만 받아들이지 않고 투명하고 책임있는 재난관리 체계로 나아가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네, 오늘 소식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필리핀 마닐라에서 황종일 통신원이었습니다. 지난 2023년 10월 7일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가 이스라엘 영토를 기습 공격하면서 시작된 이 가자 전쟁 중동 전역으로 확산됐고요. 여전히 진행 중입니다. 전쟁 발발 2년을 앞둔 지금 전쟁은 확전으로 갈지 종전으로 향할지 또 보면 중대한 갈림길에 서 있는 상황인데요. 오늘 글로벌 이슈에서 가자 전쟁이 중동과 국제 질서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살펴보겠습니다. 한겨레 신문 정혜길 선임 기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예. 네. 자, 벌써 2년이 다 되어가고 10월 7일이 되면 2년이죠. 그렇습니다. 예, 종전을 위한 협상이 다시 급물살 타고 있다고요? 네, 우리 시간으로 어제 밤에 새벽도 되겠죠. 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워싱턴에서 만나서 회담을 하고 공동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그래서 종전이 어느 때보다도 근접했다 이렇게 말했어요. 왜냐하면은 트럼프 대통령이 만든 가자지구 평화 구상에 베냐민 네타냐후가 동의했다. 그래서 이제 하마스만 동의하면 된다 이런 네.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들이라는 게 일단 하마스가 이 평안을 갖다가 수락하면은 즉각적으로 인질을 전원 석방하고 이스라엘 전투를 중단하고
포로를 서로 교환하고 네. 그리고 나서 팔레스타인 기술 관료, 팔레스타인 전문 관료들로 구성된 가자 임시 통치기구를 만들어서 그 가자 임시 통치기구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의장을 하는 평화위원회의 관할을 받는다. 그래서 이 임시 통치기구가 가자를 통치하는데 팔레스타인 자치정부, 즉 서안을 통치하고 있는 팔레스타인 자치정부나 하마스는 배제된다. 그리고 나서 궁극적으로는 나중에 팔레스타인 자치정부가 통치를 할 수 있을 정도로 개혁이 되면은 네. 그때 가서 통치권을 넘기겠다. 근데 뭐 시점 정해지지 않았어요. 그리고 당연히 하마스는 배제되고 무장도 해제되고 완전히 소멸시켜버리겠다. 이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근데 그거죠. 그럼 팔레스타인 독립국가는 어떻게 되느냐? 네. 팔레스타인 독립국가 문제에 대해서는 그냥 두루뭉술하게 넘어갔어요. 팔레스타인 독립국가는 팔레스타인 주민들의 열망이다. 다만 가자가 재건되고 팔레스타인 자치정부가 개혁이 이루어지면은 팔레스타인 자결권과 국가를 향한 신뢰할 만한 경로를 위한 조건이 마침내 갖춰질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어. 어쨌든 간에 팔레스타인 독립국가라는 말을 할 때 집어넣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남은 것이 이제 하마스가 수락을 하는 건데 아마 좀 서로 밀당을 하겠죠. 그런데 뭐 문제 지금 이제 서로 특히나 이스라엘 자체가 휴전을 갖다 별로 원하지가 않고 있기 때문에 지금 워낙 불참이 크기 때문에 일단 받아들여서 아마 어떤 트집을 잡고 어떤 걸 될지는 좀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어느 때보다도 하여튼 현실적인 안이 나온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지난 2년 동안에도 뭐 수차례 뭐 휴전, 종전, 협상은 있었거든요. 근데 일시적인 휴전만 잠깐 했었고. 근데 이번에 정말 좀 다르다고 보시는 건가요? 일단 전쟁이 2년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의미가 있죠. 국제사회 그리고 그동안 이스라엘이 종전 휴전 및 종전을 거부하고 계속 확전으로 치들어서 국제 여론이 너무 나빠져 있는 상태입니다. 네. 최근에는 미국 동맹국 카타르까지 공격하고 그리고 가자 점령하고 하려 하고 서한 합병하려고 추진해서 급기야 영국, 프랑스 등 서방 국가가 그렇게 하면 아주 팔레스타인 독립국가를 승인해 줬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현재 이스라엘은 현재 시점에 적어도 휴전과 종전에 성의 있는 모습을 보이지 않게 된다면은 국제적 고립이 너무 심화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렇게 나와서 이제 하여튼 동의를 해준 거죠. 네. 그래서 이번에 미국이 추진하는 전후 구상안이 현실적인 측면이 있어요. 왜냐하면 어쨌든 간에 구체적으로 전후 구상을 밝힌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는 이스라엘이 가자를 점령하겠다는 걸 하지 못하게 하고 군대를 철수시키겠다는 걸 명시를 했고요. 네. 그전까지 얘기했던 가자를 갖다 뭐 리조트를 개발하겠다는 얘기들 갖다가 허황된 얘기들을 싹 걷어내 버렸습니다. 걷어내 버리고 또 하나는 이제 미국이 이 평안을 만들기 전에 이스라엘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단호하게 제재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동안 이스라엘이 가자를 점령하고 서한 합병을 적극적으로 했는데 미국이 특별히 제지를 안 했었는데 하도 여론이 나빠지니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25일에 이스라엘의 서한 합병을 허용하지 않을 것이다.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하고 단호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평화안 20개 항으로 된 평화안을 추진해서 아랍 국가의 동의를 받고 이스라엘까지 동의를 받은 거죠. 네. 그동안 쟁점은 휴전과 종전의 쟁점은 인질 전원 석방, 하마스의 통치권, 무장 해제 그리고 뭐 전후 가자를 누가 통치할 것인가 이런 문제들이었는데 이런 문제에서 일단 중립적으로 국제사회가 와서 통치한다. 이건 이 안은 쉽게 얘기하면 신탁 통치안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그 전에 토니 블레어 저 영국 총리가 이 임시 통치기구의 수장을 맡겠다. 그리고 아마 맡을 가능성이 큽니다. 이렇게 되면은 일단은 이스라엘의 입김이 어느 정도 배제되는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문제가 됐던 하마스의 이런 무장 통치권, 하마스는 이미 새로운 기구가 들어서면 자기는 통치권을 이양하겠다는 그건 확실히 밝히고 있습니다. 단 무장 해제는 팔레스타인 독립국가가 우리 구체화되면 우리가 무장 해제는 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어쨌든 간에 이 토니 블레어가 수장이 될 가능성이 큰 임시통치기구 GITA라고 하는데요. GIAT라고 하는데 이 가자 임시통치기구가 가동이 되면은 팔레스타인 독립국가에 대한 얘기는 두리뭉실하게 표현을 했지만 어쨌든 그 얘기를 명시했고 또 국제사회가 팔레스타인 독립국가를 말하고 있고 더구나 이걸 뒷받침해주는 무력이라는 건 아랍 국가들이 군대를 파견하고 있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이 팔레스타인 독립국가 문제가
지금보다 더 수위가 높아지면서 얘기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사실 이스라엘 입장에서 팔레스타인 국가를 뭐 승인한다, 국제적으로 막 이런 지지하는 승인하는 이야기가 나오니까 좀 당혹스러울 것 같긴 하거든요. 그렇죠. 전쟁 2년 동안 했고 네. 군사적으로 어느 보다 큰 승리를 했는데 결과적으로 그렇죠. 보니까는 자기들이 가장 싫어하던 네. 안 하려고 했던 팔레스타인 독립국가에 대한 국제적 여론이 더 높아진 거죠. 네, 네. 이른바 승자의 저주, 승자의 역사에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스라엘은 가자 전쟁 2년 동안 군사적 승리를 거둘수록 정치 외교적 위기와 고립이 심화되는 전략적 딜레마에 지금 처하고 있는 거죠. 네. 가자 전쟁 후 이스라엘은 대대적인 보복을 가자에만 머물지 않고 레바논, 시리아, 이라크, 예멘, 이란에 이어 미국의 동맹국인 카타르까지 모두 7개국으로 공격을 했습니다. 중동 2차 대전 이후 중동 분쟁에서 이처럼 많은 국가가 분쟁에 동시적으로 얽히며 전선이 확대된 적은 없었습니다. 전쟁 이야기하는 결과도 막대합니다. 가자는 폐허가 됐고 이스라엘이 현재 75%를 점령한 상태에서 완전 점령으로 나아가려고 하고 네. 서한에서도 정책전을 확정하며 완전 합병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팔레스타인이 이제 물리적으로 제거되느냐 생존하느냐 기로에 서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중동에서 기존의 지정학적 구도에 큰 균열이 지금 생기고 있습니다. 네. 원래 중동에서 원래 기존의 지정학적 구도는 네. 이른바 사우디를 중심으로 한 수니파 보수 왕정 국가에 여기에 더해서 이스라엘이 가세하고 네. 이에 맞서서 이란이 주도하는 시아파 연대 이었었는데 그 제정학적 대립의 한 축이던 이란과 시아파 연대가 이제 거의 붕괴가 아니라 상당히 약화됐습니다. 이란이 주도하는 시아파 연대인 핵심 중에 하나인 레바논의 헤즈볼라가 이스라엘의 공격으로 기존 지도부가 거의 제거되는 등 무력화됐고 시리아의 바샤르 아사드 정권이 타도됐습니다. 완전 네. 붕괴됐습니다. 이란의 핵 개발 시설은 이스라엘과 미국의 폭격으로 파괴됐습니다. 후티 반군은 지금 이스라엘의 폭격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그러네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어쨌든 간에 군사적으로 보면 전후 중동 분쟁 사상 가장 큰 승리를 거뒀는데 네. 그런데 문제가 군사적인 승리를 거둬갈수록 정치 외교적으로는 고립되고 위기가 과정되는 이런 딜레마에 처하고 있는 거죠. 팔레스타인을 물리적으로 제거할 수 있는 목전에 있으나 팔레스타인 국가에 대한 국제적인 지지는 그 어느 때보다 높아졌고 네. 영국과 프랑스 등 안보리 상임이사국에 포함된 서방 국가들이 지난 22일 유엔 정기총회에서 팔레스타인 국가를 승인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스라엘에 대한 제재, 비난, 그렇죠. 여론이 높아지고 있죠. 네. 유엔은 지난 16일 이스라엘이 가자에서 제노사이드, 즉 대량 학살을 저지르고 있다. 이런 충격적인 보고서를 냈습니다. 이스라엘 입장에서 이 제노사이드라는 단어는 진짜 끔찍한 얘기거든요. 그렇죠. 왜냐하면 자기들이 나치 독일에 당한 건데 그 피해자가 지금 제노사이드를 저지르고 있다는 얘기가 네, 나왔으니까 네. 얼마나 진짜 도덕적으로 그렇겠습니까? 네. 또한 이번 또 유엔 총회가 그래서 개막식이 완전히 이스라엘에 대한 성토장으로 바뀌었습니다. 가자에 구호품을 전달하려고 하는 민간인 선단인 글로벌 그렇죠. 스무드 함대가 계속 이스라엘이 공격을 하니까 스페인과 이탈리아가 군함을 파견했습니다. 지금 이탈리아는 구구 정부인데도 불구하고 여론이 하도 따가 보니까 군함까지 파견한 거죠. 스페인, 독일 등 유럽 국가들은 이스라엘에 대한 무기 금수를 했고 네. 유럽연합은 이스라엘 구구 강요를 제재하고 무역 혜택을 박탈하는 등의 포괄적 제재안을 제안했습니다. 그동안 앞서도 말했지만 그동안 네타냐후의 이런 주변 국가 공격을 방관하던 도널드 트럼프도 결국은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강력하게 얘기했고 네. 구체적 전후 구상을 담아서 종전을 추진한 거죠. 이런 것이 앞서도 말했지만 이스라엘은 군사적 승리를 거듭할수록 전략적 네. 딜레마에 처한 상황이 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오히려 그냥 우리 고립하겠다면 슈퍼스파르타 지난주에 그렇지 말씀해 주셨잖아요. 말했던, 이런 얘기까지 했는데 가자 전쟁 2년이 흐르는 동안 사실 뭐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중동 전체가 좀 변화가 많이 생긴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결과적으로 중동은 지금 기존의 지정학적 구도가 균열이 생기면서 예. 힘의 공백 또 혼란이라는 교착 상태에 빠져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 중동을 어디로 추동할지는 사실 예측 불허입니다. 지금. 네, 자 그러면 이스라엘 상황부터 좀 살펴볼까요? 어떤 변화? 네. 앞서 있는지? 제가 얘기했었는데 군사적 승리를 거듭할수록 전략적 딜레마에 처한다. 이랬는데 어쨌든 간에 가자 전쟁 2년 동안 이스라엘은 미국의 제호도 무시하고 예. 독자적 행동을 추구하는 이른바 전략적 공세 국가로 중동에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그전에도 자국의 안보에 대한 위협이 있으면 압도적 대응으로 그런 위협의 재발을 막으려는 전략을 취해왔는데요. 이번에는 네. 한 발 더 나아가
직접적인 위협을 가지 않는 세력에게까지도 공격과 공세를 퍼부었습니다. 그래서 전략적인 영향권을 확대하려는 거죠. 그 결과가 앞서 말했던 7개국에 대한 공격이고 서한과 가자 합병 시도입니다. 그 현재로서는 이제 국제사회가 여론이 워낙 압박이 심하니까 네타냐후 정부는 공식적으로는 이제 가자나 서한을 갖다가 점령하지 않겠다 말은 하겠지만 실질적으로 단계적으로는 사실 계속 밀고 나갈 것이 분명합니다. 그렇군요. 네. 특히 이스라엘은 차제의 대이스라엘, 그레이터 영어로 그레이터 대이스라엘을 추구한다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네. 레바논 남부 점령을 이미 계속 점령을 해왔는데 연구하고 네. 아사드 정권이 붕괴된 시리아가 힘의 공백 상태니까는 거기서 남동부를 이미 조금 점령하고 있습니다. 점령해서 점점 확장해 나가면서 친서방적인 쿠르드족이 있는 이라크 북부 이란 접경 지역까지 세력 확대를 시도 중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서부터 이라크 북부까지를 갖다가 이른바 다윗의 회랑이라고 명명하고서 이 다윗의 회랑을 개척하겠다. 이런 얘기를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앞서 말했지만 종전에 응하더라도 가자 및 선을 완전히 장악해 팔레스타인 국가 출현을 실질적으로 막는 한편 중동에서 공세적 영향을 유지하는 대이스라엘 노선을 대한 의지를 포기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군요. 그럼 이스라엘이 이렇게 전략적 공세 국가를 목표로 이제 진행을 하게 되면 네. 뭐 중동도 그렇고 미국에도 그렇습니다. 영향이 있겠죠. 그 미국이 취재한 오랜 중동 정책이 근본적인 도전을 받게 됩니다. 네. 미국은 1970년대부터 이스라엘과 아랍 국가들을 갖다가 화해시켜서 관계 정상화를 시켜서 이스라엘의 안보도 보장하고 팔레스타인 문제도 해결하고 자국의 중동에서 자국의 영향력도 유지하는 것을 도모하는 전략을 취해왔습니다. 네. 그래서 1979년에 이스라엘과 이집트의 국교 정상화를 시작으로 해서 이 정책이 계속적으로 추진해 왔습니다. 트럼프 행정부 일기 때에는 아브라함 협정으로 또 계속되어 왔죠. 아브라함 협정이라 하면 이스라엘과 지금까지 수교 안 했던 나머지 수니파 보수 왕정 국가가 수교를 하는 거고 중국 쪽으로는 이스라엘과 이슬람의 종주국이라 할 수 있는 사우디아라비아를 수교시키는 거겠죠. 네. 근데 지금 이 아브라함 협정의 진전이 가자 전쟁으로 인해서 지금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이란과의 핵 협상도 미국 이란 핵시설 폭격으로 이미 가동성이 줄어들고 네. 이란과 이스라엘의 대결 가능성은 더 커지고 있죠. 가자 전쟁 이후 사우디는 이스라엘의 팔레스타인 독립국가 승인이 없다면은 이스라엘과 관계 정상화를 할 수가 없다. 실제로 할 수가 없습니다. 네. 너무나 이게 하게 되면 정권이 흔들릴 정도로 그렇죠. 여론이 나빠지니까요. 네. 더구나 가자 전쟁 이후 이스라엘이 중동 전역에 펼친 전략적 공세는 사우디란 국가들도 보기에도 이건 너무 심한 거 아니야? 우리도 위험한 거 아니야? 이런 그렇죠. 느낌이 드는 거죠. 위협이 되는 거죠. 특히 지난 9월 9일 날 미군의 최대 공군기지가 있는 카타르에 대해서도 이스라엘이 폭격을 했단 말입니다. 도대체 이거 뭐냐? 그렇죠. 그럼 미국은 가르쳐주지도 않았고 그 미국의 군사기지는 그 탐지를 못했다는 건 우리한테 안 가르쳐줬다는 거냐? 이런 얘기가 당연히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네, 사실 네. 지금 미스테리한 문제입니다. 그 문제는. 예. 어쨌든 사우디는 이미 가자 전쟁 발발 전인 2023년 3월 중국의 중재로 이란과 다 재수교를 했습니다. 재수교를 했고 그에 앞서 1년 전에 우크라이나 전쟁이 발발을 하니까는 서방이 주도하는 러시아의 제재에 참가하지 않고 러시아와 함께 석유값 공조를 해왔습니다. 이 얘기는 무슨 이야기냐면 사우디가 이제 미국 이스라엘 진영과 중국 러시아 이란 진영 사이에서 등거리 해결을 펼치면서 세력 균형을 추구하겠다 이런 뜻으로 보입니다. 네. 가자 전쟁 과정에서 이스라엘이 중동 전역에 무력을 무차별 투사하는 것을 보고서 사우디의 이런 등거리 외교 세력 균형 추구를 하겠다는 노력은 더 확장될 것 같습니다. 네. 미국이 일단 좀 난처하겠죠 지금. 그렇습니다. 네. 가장 어떻게 해야 될지. 미국뿐만 아니라 지금 러시아, 중국 모두가 지금 중동에서 사실은 지금 전략적 좌표를 점에서 잃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네. 미국은 2000년대 후반 버락 오바마 행정부 때부터 중동에서 전개된 펼쳐져 있던 국력을 다 수습하고서 이제 아시아 태평양으로 돌리겠다 이런 전략을 취해왔습니다. 이른바 중동 수렁 탈출 혹은 아시아 태평양으로 회귀, 아시아의 중심축 이동, 재균형 정책 이런 말로 계속 표현을 해왔는데. 네. 이는 트럼프 행정부 들어서 인도 태평양 전략으로 구체화됐고 아프간 종전 등을 추진했습니다. 하지만 가자 전쟁 때문에 오늘 중동에서
분쟁의 수행이 더 깊게 됐고 그렇죠. 미국의 영향력 한계라는 것은 더 극심하게 노출이 됐습니다. 세계 동맹국에는 이스라엘이 미국 말도 잘 듣지도 않고 오히려 폭주하는 것에 대해서 미국이 뭐 어리버리하게만 그렇게 행동을 한 거죠. 특히 미국은 트럼프 2기 들어서 기존의 대외 전략의 1순위였던 중국과의 대결마저도 차순위로 돌리고 본토 방위 및 아메리카 대륙 세력권 구축을 우선시하고 하는 국가 전략 방위 백서를 발표하려고 합니다. 이제 네. 곧 트럼프 행정부의 이런 대외 전략 선에는 중동 수령 탈출이 안 되면은 그러면 어떡하지? 그럼 앞서 봤던 것처럼 아프간 전쟁에 했듯이 네. 문제가 없이 그냥 무조건 철수해 버릴 수도 있지 않겠냐. 이런 얘기까지 나오는 거죠. 그렇군요. 뭐 러시아 역시도 이번 가자 전쟁으로 인해서 시리아가 완전히 맹방이었는데 아사드 정권이 붕괴됐습니다. 네. 그리고 미국과 이란의 이란 핵시설 폭격에 대해서 무력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렇죠. 냉전 이후에 어렵게 구축했던 중동 근거지가 상실된 거죠. 네. 중국 역시도 가자 전쟁이 발발하고 나니까는 뭐 이렇다 중재 사실 시도조차도 사실은 역할을 못한 하기가 겁니다. 어려운 상황이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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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후에 계속됐던 중동 분쟁 수령이 이제 그 강대국의 영향력조차도 희석되는 단계가 아니냐. 그래서 새로운 국면에 접어든 것이 아니냐. 그래서 내년에 한 10월에 이제 이스라엘 총선이 있고 11월에 미국의 중간 선거가 있는데, 그렇죠. 네. 이 자기의 전쟁 책임을 피하기 위해서 확전으로 오히려 더 덮어씌운 베냐민 이스라엘 총리나 도널드 트럼프에게 중대한 고비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습니다. 한겨레 신문 정의길 선임 기자와 오늘도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신성원의 오늘 세계는 내일 오전 11시 5분에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